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귀중한 승리를 아스날 원정에서 가져갔는데, 이 경기가 기본적으로 아스날이냐 파리 생제르맹이냐 아직 2차전이 남았지만 정말 팽팽하게 두 팀이 어떤 팀이 더 잘했다 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어요. 그리고 이 경기가 파리 생제르맹의 탈압박 그리고 아스날의 전방 압박,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오늘 아스날이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이냐, 파리 생제르맹은 기본적으로 3백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하키미가 한 칸 올라가고요, 그리고 마르키뇨스, 파초, 멘데스가 3백을 만들죠. 이런 식으로 일단 경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하키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트로사르가 마르키뇨스를 따라가고요, 사카가 멘데스에게 붙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아스날이 하나 더 욕심을 내서 했던 것은 웨데고르가 한 칸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3명을 모두 다 1대1대1로 강하게 압박을 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미스가 나올 법한 장면들은, 저렇게 3백을 압박하기 위해서 웨데고르가 한 칸 올라가면 미드필더 라인에 비티냐가 빈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비티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들라인에 3대2 상황이 되죠. 이게 이제 아스날의 구상이면 보통 라이스가 한 칸 올라와서 압박하고, 그리고 센터백인 살리바 혹은 뭐 키비오르가 올라와서 이제 미드필더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덴벨레라는 아주 빠른 선수가 있다 보니까 센터백이 이렇게 올라와서 압박하는 게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도 여기서 센터백은 안 올라오는데 웨데고르는 올라가 버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약간 이 3대2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스날이 오늘 압박했던 장면인데, 파리 생제르맹이 3백 만들고 있죠. 멘데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하키미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키미를 따라서 마르티넬리는 뒤로 빠지고, 트로사르가 마르키뇨스, 웨데고르가 파초, 사카가 멘데스, 앞쪽에서 미드필더 2명. 그런데 중간에 비티냐가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3명의 미드필더 파리 생제르맹, 2명의 미드필더 아스날, 요 타이밍에 한 명이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조절을 되게 잘하거든요. 플러스 1명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해요. 여기서도 마르티넬리가 하키미,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3백을 만들었을 때 트로사르가 마르키뇨스, 웨데고르가 파초, 사카가 멘데스를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비티냐를 메리노가 압박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 파비안 루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라이스가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1대1대1대1 다 붙잡혀있는 상황에서 하키미가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미드필더 라인에 한 명이 부족하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2대1 상황이 됐어요. 아무래도 모든 선수가 앞쪽에서 한 명씩 붙어있는데 아까 미드필더 쪽에 한 명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스가 파비안 루이스와 네베스 2명을 모두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스날이 이상적으로 압박을 하려면 이 패스가 앞으로 들어갔을 때 수비 라인에 있었던 살리바가 과감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살리바가 미드필더 숫자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2대2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살리바가 네베스를 압박하면서 정말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요. 이게 이제 아스날이 오늘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에 노렸던 플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선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도 달려 나왔을 때, 살리바가 도와주러 올라왔을 때 살리바가 나온 공간으로 어느샌가 누군가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아스날도 섣불리 센터백이 올라와서 미드필더를 지원해주는 이런 플레이가 아무래도 쉽게 나오기는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영리하게 이제 어떻게 아스날의 이 빌드업 구조, 압박 구조를 흔들어 놓냐면, 왼쪽 라인이 핵심이었어요. 멘데스, 비어있었던 비티냐, 그리고 흐비차, 그리고 중앙에 있는 덴벨레, 요 왼쪽 라인을 파비안 루이스까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지면서 압박이 들어가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살리바가 뭐 올라와서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비티냐가 내려오면서 멘데스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 두 선수가 자리를 바꿀 때가 있죠. 이거는 뭐 리그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비티냐가 3백을 만들어주고 멘데스를 올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카가 멘데스를 따라가 버리고 라이스가 비티냐를 따라 올라오면 미드필더 라인의 공간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라이스가 이 공간을 빠져나오는 순간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바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살리바가 못 올라오면 이 공간이 너무 쉽게 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라이스가 비티냐를 따라서 과감하게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카가 앞쪽에서 오히려 비티냐를 막아줘요. 그리고 팀버가 흐비차를 막다가 멘데스를 압박하러 오고요. 살리바가 흐비차, 덴벨레를 키비오르,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 형태를 계속 파리 생제르맹이 비티냐를 내렸다가 비티냐를 올렸다가 멘데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과정을 반복을 하니까 아스날의 이 압박 체계가 계속 여기서 사카가 압박해야 되는 선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올 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여기서도 트로사르가 마르퀴뉴스, 마르티넬리가 하키미, 그리고 웨데고르가 올라가서 파초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파리 생제르맹이 3백이 요렇게니까 사카가 멘데스를 압박하러 갑니다. 근데 그 순간 여기서 이제 또 비티냐가 비게 되는 거예요. 웨데고르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비티냐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오히려 비티냐가 3백을 만들기 위해 내려가고요. 멘데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카 입장에서는 멘데스를 압박하고 있었는데 비티냐가 앞쪽으로 오니까 멘데스를 압박해야 될지 비티냐를 압박해야 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스날도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비티냐가 내려가서 3백을 만들 때 사카가 멘데스를 따라가지 않고 비티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웨데고르가 바초, 트로사르가 마르퀴뉴스, 미드필더 라인에서 네베스를 메리노, 그리고 마르티넬리가 하키미를 압박하죠. 그러면 멘데스가 올라가면 멘데스는 누가 막느냐? 앞쪽에서 흐비차를 막고 있었던 팀버가 내려와서 멘데스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선택을 굉장히 아스날도 파리 생제르맹이 계속 왔다 갔다 변형을 하는데 이 압박이 잘 들어갔어요. 모든 선수를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고 중계화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흐비차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한 명씩 붙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빌드업을 할 때 빌드업이 쉽게 안 되고 팀버가 올라와서 확실하게 멘데스를 압박하고 있고 사카가 비티냐, 웨데고르가 파초, 트로사르가 마르퀴뉴스, 그리고 메리노가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를 라이스 1대1로 압박을 눌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는 뒤로 한번 볼을 돌리고 뒤에서도 압박을 못 벗어나니까 이 압박 라인에 갇혀버리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 유동적으로 계속 변형을 할 때 확실히 아스날의 이 압박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비티냐가 내려가 있고 멘데스가 올라가니까 이걸로 이제 혼선을 주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의도는 사카가 이렇게 3백을 압박할 때 멘데스를 따라가게 만들면 이때 비티냐 쪽에서 공간이 난다. 이것을 노렸을 텐데 아스날이 이거에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멘데스를 따라가지 않고 사카가 비티냐, 웨데고르가 파초 이렇게 1대1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앞쪽에서 멘데스가 그러면 올라가니까 사카의 압박을 벗어났다 싶어서 이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멘데스가 볼을 잡을 때는 팀버가 올라와서 잡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대1 대 1대1로. 이 장면만 봐도 얼마나 아스날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 빌드업 구조를 준비를 잘해왔구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일단은 1대1로 붙잡아 놓고 이 다음 장면에서 모두 한 명씩 붙어 있고요. 이때 팀버가 올라가면 순차적으로 살리바가 올라와서 흐비차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덴벨레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덴벨레를 키비오르가 올라와서 덴벨레까지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하이라인에서 이 압박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이 3백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아스날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잘했던 건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덴벨레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이 움직임을 위해서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잘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게 파리 생제르맹이 계속 위치를 바꾸는데 아스날이 안 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티넬리가 하키미 따라가고 트로사르가 마르퀴뉴스 따라가고 웨데고르가 파초 따라가고 비티냐가 내려올 때 사카가 따라가고 멘데스가 올라오면 팀버, 살리바가 흐비차 이런 식으로 1대1로 막 따라가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여기서 빌드업을 할 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덴벨레가 내려오면서 이 제로톱 펄스9의 운영을 하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는 이게 있으니까 덴벨레를 되게 극단적으로 활용해요. 어떤 식이냐? 네베스라던가 파비안 루이스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이 미드필더 선수들을 앞쪽으로 밀어 넣어요.
이러면 덴벨레를 위한 공간,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미드필더들이 오히려 올라가고 덴벨레는 내려오는 이 스위칭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일단 골도 나왔고요. 덴벨레가 계속 내려와서 풀어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장면이냐? 이 장면 보면 멘데스가 다시 3백을 만들어요. 3백 만들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패턴, 트로사르가 마르퀴뉴스, 웨데고르가 파초, 사카가 멘데스, 하키미를 마르티넬리, 미드필더 라인에 라이스와 메리노가 미드필더 한 명씩 붙잡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스날을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끌어당길 때 포인트가 뭐냐? 덴벨레가 앞쪽에 있다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덴벨레가 숫자를 플러스 1명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멘데스가 1대1대1로 압박이 됐을 때 앞쪽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는 덴벨레를 보거든요. 그래서 덴벨레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여기서 이제 풀어나왔잖아요. 근데 이 풀어나오는 게 참 재미있는 게요. 다른 각도로 보면 덴벨레가 내려올 때 네베스가 그리고 하키미가 두 애가 올라가 주면서 덴벨레를 순간적으로 키비오르가 못 따라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덴벨레가 내려오거나 미드필더 라인에서 숫자가 한 명 부족하면 어쨌든 웨데고르가 한 칸 올라가서 과감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도 한 명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숫자가 안 부족해지려면. 근데 오늘 아주 파리 생제르맹이 잘했던 건 덴벨레가 내려올 수 있도록 다른 선수들이 앞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전진을 못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덴벨레에게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게 참 파리 생제르맹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덴벨레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요. 근데 볼을 받는 순간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들의 움직임 보시면요. 파비안 루이스 뜁니다. 네베스 올라가요. 두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덴벨레는 내려왔는데 다른 선수들은 앞 공간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특히나 또 이제 파비안 루이스의 움직임이 참 좋은 게 어떤 거냐면 파비안 루이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라이스를 끌어당기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패스가 덴벨레 쪽으로 넘어가자마자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뛰어요. 그래서 라이스의 마크를 순간적으로 파비안 루이스가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내려오는 순간 파비안 루이스가 방향을 바꾸고 이때 라이스가 끌려 나갔다가 파비안 루이스를 놓쳤어요. 요 싸움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라이스를 이긴 거죠. 그리고 덴벨레가 볼을 잡자마자 이 파비안 루이스가 미끼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팀버가 흡이차를 압박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공간이 생겨서 파비안 루이스가 뛰어나가면서 요 가운데 공간으로 수비수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팀버가 어쩔 수 없이 파비안 루이스를 따라서 가운데로 가죠.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팀버가 쏠리니까 이번에는 흡이차가 공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덴벨레를 위해서 덴벨레가 내려올 때 파비안 루이스, 네베스, 하키미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가는 것도 좋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흡이차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아주 순식간에 파리 생제르맹이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고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랜을 구현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가 여기서 한 명을 끌어주니까 흡이차에게 공간이 나고요. 흡이차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흡이차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확보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흡이차가 볼을 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도 앞쪽에 파비안 루이스, 네베스, 두에, 하키미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면서 흡이차가 드리블을 할 때 박스 안에 이미 파비안 루이스, 하키미, 네베스가 뛰어들어가요. 반면에 덴벨레는 뒤로 빠져있죠. 요게 포인트죠. 이게 오늘 경기에 거의 극단적으로 덴벨레는 원톱이지만 내려와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쪽에 오히려 덴벨레를 위한 공간,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앞쪽으로 끌어놓는 이 움직임을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나 잘 가져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덴벨레를 위한 공간이 나오니까 컷백, 그리고 덴벨레가 원터치로 때려요. 근데 여기서도 덴벨레가 왼발 슈팅을 너무나 잘 때리기도 했고 앞쪽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슈팅이 오는데 살짝 피해줘요. 살짝 피해주면서 파비안 루이스의 공헌이 매우 컸던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득점이 됩니다. 이 득점 장면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끌어당기고 덴벨레가 내려오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흡이차에게 공간 만들어주고 그리고 흡이차와 네베스 이런 미드필더들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도 덴벨레가 살짝 내려와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스무스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자주 나왔어요. 이 장면도 보면 3백을 만들고 있고 여기서도 트로사르, 웨데고르, 사카 모두 압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 풀어나갈 때도 순간적으로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 비니까 라이스가 비티냐, 웨데고르가 파비안 루이스를 이제 마크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까지 압박이 좋았는데 패스가 앞으로 전개되는 순간 덴벨레가 순간적으로 또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키비오르가 덴벨레를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덴벨레를 따라오면 수비에 공간이 나니까 여기 이상으로는 덴벨레를 못 따라가요. 키비오르 자체가. 그리고 그 순간 비티냐가 앞으로 달리면서 미드필더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덴벨레가 내려와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거죠. 그래서 흐비차가 잡자마자 덴벨레, 그리고 덴벨레가 내려와서 편안하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잡아서 다시 흐비차에게 요 풀어주는 역할을 오늘 덴벨레로부터 파리 생제르맹은 가져갔다. 그래서 오늘 아스날의 압박을 잘 풀어줬던 게 단연코 덴벨레인데 이 장면도 1대1대 1대1대 1 아스날의 압박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패스가 앞으로 넘어갈 때 그 순간 덴벨레가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살리바가 덴벨레한테 붙어요. 근데 덴벨레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니까 살리바도 여기 이상으로는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살리바도. 그래서 약간 견제만 하고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와주기 위해서 트로사르가 덴벨레한테 붙는데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덴벨레가 수비를 끌어놓고 본인에게 수비가 2명이 붙을 때 볼 받아서 여유롭게 탈압박하는 이런 동작들. 그러니까 이게 파리 생제르맹도 오늘 아스날의 이런 전방 압박에 대비해서 미드필더들이 올라가고 덴벨레가 내려오는 이런 이제 플랜을 굉장히 잘 가지고 나왔다. 이 장면도 재밌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 파비안 루이스가 약간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덴벨레가 내려오고요. 네베스가 올라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여기서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측면으로 빠지니까 파비안 루이스에게 패스가 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 흐비차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죠. 안쪽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흐비차한테 수비가 쏠리면 파비안 루이스에게 공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비안 루이스가 볼을 잡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파비안 루이스가 볼을 갖고 올라가는데 흐비차, 네베스 앞으로 달립니다. 왜 달리냐? 뒤에 덴벨레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럼 물러나게 만들었을 때 덴벨레 쪽에 공간이 나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덴벨레가 또다시 뒤쪽에서 볼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결국에는 덴벨레가 볼을 잡을 때 나머지 선수들은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이런 구도를 계속 만들었다. 이게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의 제로톱을 활용하는 게 맨시티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덴벨레가 내려오니까 계속 숫자가 미드필더에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대처하기가 힘들더라 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덴벨레가 오늘 경기 굉장히 잘해줬다. 다만 덴벨레가 몸 상태가 오늘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래서 후반전 중간에 나갔죠. 70분에. 근데 이 덴벨레가 보통은 덴벨레, 흐비차, 두에 이 3톱에서 덴벨레는 무조건 안 바뀌거든요. 바뀌어도 두에 혹은 흐비차가 바뀌어요. 근데 덴벨레가 빠졌다는 건 덴벨레가 나갈 때도 약간은 이제 넘어져 있다가 나가기도 했고 덴벨레의 몸 상태가 2차전에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오늘 경기 이렇게 압박이 약간은 좀 이제 아스날도 압박을 가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풀어나오는 이런 과정이 왜 나왔냐? 오늘 토마스 파티가 빠진 게 좀 커요. 그러니까 파티가 빠지면서 아스날의 플랜이 요즘에 잘 됐던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이 파리 생제르맹은 아스날에 비해 부족한 게 기본적으로는 피지컬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기본적으로 피지컬로 아스날이 눌러버리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나왔을 때 아스날이 압박을 조금 더 강하게 걸 수가 있죠. 근데 오늘 경기는 파티가 빠져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앞쪽에서 약간 이 트로사르가 물론 트로사르도 잘해주긴 하지만 압박을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후방에서 한 번에 롱킥을 때려줬을 때 아스날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야의 롱킥이 좋다 보니까 라야가 한 번에 전방 그 다음 메리노가 앞쪽에서 상대 수비수랑 싸워주면서 그러면서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드는 게 아스날의 플랜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이걸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2차전 사카의 골이 나왔죠. 한 번에 롱킥 메리노가 리디거랑 싸우면서 사카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 압박하는 것도 트로사르가 있으니까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웠죠. 그런데 토마스 파티가 돌아오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좋아집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 파티가 들어오는 순간 메리노가 한 칸 올라가고요. 그리고 라이스도 한 칸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라이스와 메리노 조금 더 앞쪽에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라이스도 과감하게 올라가서 센터백을 압박하는 피지컬이 좋은 두 선수가 앞쪽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방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토마스 파티가 뒤에 있을 때랑 라이스가 뒤에 있을 때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라이스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잘하지만 토마스 파티보다 라이스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마스 파티는 패스 줄기를 굉장히 선택을 잘하죠.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 배급을 되게 잘해주면서 거기서부터 아스날의 공격이 살아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라이스가 나오니까 공격을 할 때 아무래도 토마스 파티가 나올 때보다는 패스가 들어가는 빈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파티가 나오는 2차전이 아마 아스날 입장에서도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2차전을 좀 생각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라이스도 요즘에는 올라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혹은 메리노에게 수비가 붙어있으면 본인이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기동력적인 부분이 오히려 라이스의 강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트로사르가 나오면서 메리노가 미드필더 라인에 나오니까 메리노가 라이스 같은 이 앞쪽으로 올라가서 기동력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라이스보다는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아스날이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그리고 앞쪽에서 라이스 메리노 뒤에 파티 요 이제 아주 밸런스가 잘 맞는 미드필더 조합이 깨지면서 전반적으로 압박도 약간 아쉽고 앞쪽에서 싸워주는 것도 아쉽고 그리고 라이스가 침투해 들어가는 것도 아쉬워지고 뒤에 파티가 뿌려주는 패스도 라이스가 맡으니까 좀 아쉬워지고 전반적으로 다 좀 아쉬워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스날이 사실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파리 생제르맹보다 많았어요. 실제로 오늘 결정적인 찬스 3대2 골 기대값도 1.6대 1.1 사실 아스날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이 득점을 막았느냐? 바로 돈나룸마죠.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도 기본적으로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달려나올 때가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늘 잘하는 거죠. 스켈리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볼을 받아줍니다.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하키미가 오늘은 스켈리를 압박하는 역할이라서 하키미가 달려나와요. 근데 스켈리가 볼을 받아서 여기서 하키미를 순간적으로 돌아서면서 탈압박이 됩니다. 완전히 탈압박이 됐죠. 그러면서 뚫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 생제르맹도 기본적으로는 압박 라인을 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달려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뚫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스켈리가 풀어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라인을 올렸는데 스켈리 쪽이 열리니까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패스를 스켈리가 줄 수가 있었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마르티넬리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완벽한 1대1 찬스를 잡습니다. 그런데 마르티넬리의 슈팅이 구석으로 심지어 잘 빨려 들어갔는데 돈나룸마가 워낙에 팔이 길다 보니까 여기서 돈나룸마의 팔에 걸려서 선방.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왔죠. 이번에도 라이스가 볼을 잡았어요. 라이스가 워낙에 파티보다 이제 패스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진 능력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자마자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달려드는데 달려드는 이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을 라이스가 정말 개인 능력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혼자. 그래서 라이스가 볼을 계속 끌고 올라가요. 이 사이를. 그리고 그 순간 트로사르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나오죠. 이게 좋았죠. 그러면서 라이스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요 라인 사이를 뚫고 혼자서 볼을 이제 옮기는 장면이었고 이때 파리 생제르맹이 라인이 높으니까 아까 스켈리의 장면처럼 패스를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마르티넬리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트로사르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트로사르에게 공간이 납니다. 아주 좋은 이 과정이었죠. 그래서 라이스가 편안하게 트로사르에게 패스를 줬어요. 모든 수비를 다 본인에게 쏠리게 만들고 마르티넬리에게 쏠리게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트로사르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죠. 그리고 트로사르가 아스날 내에서도 결정력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스날이 어려운 상황에서 트로사르의 결정력 때문에 경기를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트로사르가 심지어 슈팅도 잘했습니다. 왼발로 잡아놓고 구석으로 찼는데 여기서도 돈나룸마가 팔을 쭉 뻗으면서 핑거팁을 하죠. 이런 게 사실은 오늘 장면 보면 확실히 아스날도 못했던 경기가 아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많이 나왔는데 마치 리버풀이 파리 생제르맹 원정에 갔을 때 알리송이 엄청나게 막았던 것처럼 오늘 돈나룸마도 1대1 찬스를 잘 막아내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소중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아스날이 1대 0으로 오늘 경기 지긴 했지만 2차전에 이게 경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2차전에는 파티가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아스날이 잘하는 토마스 파티, 라이스, 웨데고르, 메리노 요 조합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서의 압박도 강해지고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와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오늘보다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아쉬웠던 장면이 아스날은 한 장면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메리노 9번이 최근 아스날의 상승세에 되게 큰 도움을 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 압박을 과감하게 위로 올려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스날이 이럴 때 라야의 롱킥을 믿고 한 번에 뻥 차줍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이제 메리노가 있으면 메리노가 달려들면서 싸워주거든요. 근데 메리노의 존재가 없다 보니까 오늘은 트로사르, 사카 이런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과 제공권 싸움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오늘은 이 롱킥이 편안하게 파리 생제르맹의 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사카가 뛰어들어갈 때 메리노가 붙어주면서 메리노가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리노를 활용한 그 작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 이런 거에 좀 오늘은 아스날이 파리 생제르맹에 패배했던 그리고 본인들의 플랜이 제대로 안 나왔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다.